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5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로컬 역사상 고점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6월 6일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새로 이거를 그리지 않고 월요일날 이 위로 올라갈 것인지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것인지 봤는데 일단은 같은 레벨을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일단 그려보면 이 레벨을 유지를 한 상황이었는데 파란색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화요일날 끌려 내려왔죠. 하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게 이 트렌드 라인 자체는 얘하고 이 두 개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쭉 나가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했었던 그 트렌드 라인, 그리고 그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 고점으로 패러렐 채널을 만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위쪽까지는 닿지 못하고 그 중간값, 패러렐 채널의 중간값도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중간값에서 저항받고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나 싶었는데 결국은 수요일날 치고 올라갔고 목요일날도 더 치고 올라갔었지만 금요일날 전쟁 관련된 걸로 같이 빠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그 하락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더 치고 올라가고 하는 저력을 보여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일에 그 중국 관련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CPI가 잘 나왔는데도 중국 악재가 CPI를 이겼죠. 그래서 수요일날 지수 자체는 좀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 만들었고, 목요일엔 더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빠져서 내려왔지만 신고점을 만들었죠. 이게 역사상 신고점이었죠. 또 그래서 역사상 신고점 만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역사상 신고점 만들면서 금요일에 빠져 내려와서 지금 이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사실 이 트렌드 라인은 그 4월에 실적 때 축 치고 올라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인데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디프롬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새로 만든 그룹인데 새로 그룹이 만든 이후에 계속 치고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이 보이죠. 그냥 차트 그 분석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이거 계속 올라가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굉장히 좁은 이 패러렐 채널에서도 그냥 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 상한선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지지선 만나면 다시 반등하고 지지선 만나면 반등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80.42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이후에 480.42를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추세로는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모든 상승에는 끝이 있죠. 그래서 그 끝이 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트렌드 라인은 좀 더 이제는 무리죠. 그래서 지워주고요. 다른 건 볼 게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살짝 그 꺾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랑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렇게 그려주면 보시다시피 얘가 어떻게 됐죠?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280이 아니면 320 정도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1에 해당되는 값, 아, 1.16, 그렇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를 1로 놨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0에서 여기를 1로 놨을 때 1.618에 해당되는 값. 다시 말해서 얘가 얘를
618, 61.8%로 났을 때 1에 해당되는 값이죠. 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값이 지금 481.02, 얘의 고점이 480.42, 거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오른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저항을 받은 게 다 이유가 있구나. 물론 여기에는 뭐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뭐 이런 거 영향이 있지요. 근데 뭐 매크로 적인 거, 뭐, 브레이킹 뉴스, 천재지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차트 분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만 봤을 때도 여기서 일단 한 번은 쉬었다 내려와서 한 이 정도까지 61.8% 라인이 여기죠. 여기죠, 여기. 이걸 1로 봤을 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얘를 얘가 아니네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얘를 여기에 0.618로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61.8에 맞췄을 때에 1에 해당되는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찍었으면 61.8까지 내려오면 다시 이 정도 레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레벨 그 459.59 내지는 그 근처에 있는 이 레벨, 이 전고점으로 굉장히 세 보이죠? 462.52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그대로 일단은 놔둘게요. 얘를 그냥 1로 놓고 일단 놔둬 볼게요. 그리고 그때 61.8 라인에 해당되는 애가 459.59다. 그리고 그 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462.52도 굉장히 센 전고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레벨이 되게 중요해 보인다. 떨어진다면. 그리고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얘를 61.8로 놨을 때 1이 여기였다. 근데 여기서 뭐 보시다시피 얘를 안 놓고 얘도 조금 시그니피컨트한 전고점이니까 얘를 61.8로 놓게 되면 조금 더 가서 485.75까지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485.75를 뭐 대충 뭐 이 정도로 뭐 잘못했나요? 뭐 잘못, 이게 지금 높이 때문에, 오케이. 네, 이게 마그넷을 해놔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하나, 두 개 더 그렸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485.75에 해당되는 485.75라고 그냥 해버리죠, 그냥. 485.75 정도 되는 이 정도 레벨 있는 여기를 이렇게 하나 해서 뭐 색깔을 좀 다르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놓을게요.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485.92네요. 485.92. 이게 뭐 대충 한 거라서 485.92로 다시 바꿀게요. 485.92. 아니죠. .92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애로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일단 하이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서 이 포인트 얘도 핑크색으로 살짝 달리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니면 얘도 핑크.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가 떨어지게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485.92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이 패러렐 채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제 끊겨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제 이야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네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143.44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음봉 만들었는데, 월요일에도 일단 여기 위에 새로 144.42를 뚫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고, 화요일에도 못 올라갔고, 수요일에도 치고 올라갔지만 CPI 관련 중국 그 무역 전쟁 관련 뉴스 내려왔고, 목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전쟁 때문에 개파락하면서 일단 140.76은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버텼는데 140.76과 143.44 사이에 딱 끼겨서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다운 된 상황, 그것도 컨펌도 된 상황.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밀릴 확률이 더 높아졌지만 일단 140.76에서 버틴 거를 기대를 해서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면 더 밀려 내려오면 136.15까지도 밀릴 수 있다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뭐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여력이 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 부분은 일단 금요일에 그 미시간 센티먼트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그리고 CPI에 대한 저는 이번 CPI가 약간 일루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CPI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9월, 10월, 12월 중에 적어도 2번은 하고 3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약간 오버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분위기가 좋고 그런 분위기가 서베이에도 반영이 돼서 미시간 넘버가, 제 텔레그램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미시간 넘버가 굉장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치가 6%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5% 초반대였던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줄어야 실제 인플레이션도 줄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내용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기준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지만 지금 기준금리는 조금 너무 과하다. 그래서 경제가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아주 인플레이션이 크지만 않으면 일단은 내리는 쪽으로 FOMC가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느낌만, 그런 데이터만 안 나오면 내려갈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뭐 트럼프가 치킨아웃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세 협정에서 양보를 할 리는 없거든요. 뭐 그거는 자기 국내 정치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7월, 8월까지는 지켜봐야 90, 12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한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딱히 상승 훅 치고 올라가거나 떨어질 만한 어떤 매크로적인 영향은 없고, 뭐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엔비디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기까지 됐는데, 월요일 날도 음봉, 화요일 날 조금 올라가다가 수요일 날은 확실하게 빠졌고요. 목요일 날에도 엔비디아랑 앞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목요일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도지 만들면서 오히려 빠지는 느낌, 뭐 양봉을 만들 좀 도지니까 큰 의미 없고요. 금요일 날은 전반적으로 다 빠질 때 더 같이 빠져서 내려와서 196.45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다운 패러렐 채널 하한선이 지지선으로 당연히 작용할 거고, 192.82 레벨도 누구죠? 여기서 여러 번 작용을 했었던 애고, 그리고 요 세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다시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뭐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것들도 뭐
과연 애플이 뭐 AI 할 생각이 있냐,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큼의 시장 전체적인 그 호재가 나와도 크게 애플은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장이 무겁다. 애플은 좀 무거운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 있죠. 네, 아마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월요일에도 치고 올라가서 이제 214.84를 드디어 넘어서고 215.90도 넘어서고 218.73도 넘어설 것인가 월요일 화요일 기대를 했지만 수요일에 중국 관련 얘기 나오면서 쭉 빠졌죠. 뭐 아마존이 중국하고 뭐 크게 관련이 있나 싶으실 텐데 뭐 아무래도 그 아마존에서 팔려 나가는 유통되는 그런 그 중국 굿즈들, 뭐 중국 상품들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려 내려왔고요. 뭐 목요일에도 했고 금요일에도 그 전쟁 관련해서 훅 빠져서 내려왔다.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뭐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긴 했어도 지키면서 올라가는, 이게 브레이킹 되는 게 컨펌이 되면 이제 다시 내려와서 206.21까지 여기서 지지받는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내서 더 위로 치고 올라가기도 다시 내려가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면 장이 다음 주는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마존은 짧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보시면 알파벳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이 핑크색 174.71 라인에 뭐 밀려 내려왔다가 전주에 다시 영차 확 그 힘을 내서 올라간 상황. 174.71 얘 버틸 수 있나? 패러렐 채널 얘 있는데 여기서 저항 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올까? 했는데 월요일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화요일에는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더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CPI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중국 관련 소식으로 다시 빠져서 내려왔죠. 뭐 사실 알파벳이 중국에서는 제일 규제를 많이 당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 기업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 새로운 사업 확장 이런 부분들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고, 목요일 날도 더 밀려 내려왔고, 금요일 날은 개파락했지만 그래도 저력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게 174.71이었습니다. 그래서 174.71을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고,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도 호기롭게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밑에 있는 이 초록색 때문에 지지받았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174.71 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레벨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 파란색 그 지지선들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지지선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지난주에 이게 역사상 고점 찍었죠. 역사상 고점 찍은 다음에 밀려 내려와서 그래도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두 개의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움직였었던 게 과연 이번에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봤는데 결국은 월요일날 개파락하면서 시작해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장이 시작됐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한번 장이 시작되게 되면
트렌드 라인은 계속 올라가니까 웬만큼 캐치업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밀려 내려와서 그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딱 이번 주였죠. 월요일, 화요일 도지 만들면서 부진했고 수요일 날 치고 올라갔지만 빨간색 트렌드 라인 못 닿았고 목요일에도 치고 올라갔지만 못 닿고 결국 전쟁 관련 악재로 시장 전체적인 악재로 밀려 내려와서 251.88 라인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전주에 보다는 살짝 오르는 걸로 기록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전주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일단 그래서 이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꺾인 게 251.88은 그래도 올라가면서 새로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251.88에서 눌려서 더 밀려 내려갈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5.28, 237.93에서 지지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꺾여져 내려오면은 쉽게 근처에서 다시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235.28은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주까지 가다 보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뭐 다른 어떤 뭐 좋은 호재들이 막 나와서 다시 251.88을 치고 올라가지 않는 한, 그것도 다음 주에 그렇게 빠르게 상승 전환하지 않는 한 계속 밀려 내려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그렇게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네, 메타. 네, 메타도 지난주에 신고점 만들었죠. 로컬 신고점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새로 트렌드 라인까지 만들면서 아, 오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딱 저항받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이드 무브 했죠. 사이드웨이로 무브하면서 월요일에도 음봉, 화요일에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금요일에 갭상승은 좀 하나 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왔고, 목요일 도지, 금요일도 내려왔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그 볼라틸리티 자체가 이 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뭐 거의 그 가격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 얘기는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한번 여기서 쉬었다 가나보다 했지만 다시 치고 올라왔죠. 제가 조금 전에 브로드컴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때 다시 치고 올라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일단 한번 꺾이고 나서 옆으로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브로드컴은 막 올라가다가 한번 꺾였다가 더 밀려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메타의 이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메타도 올라갔다 사이드웨이, 올라갔다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얘는 여기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랑 꺾인 거랑은 얘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메타도 지금 밑으로 밀려서 내려와서 675.25가 굉장히 위험해졌고, 얘 밀려서 내려와서 662.67에서 한번 지지 정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확률이 되게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매크로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움직임이 새로 타리프 관세 관련된 무슨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딱히 시장의 호재라고 할 것도 없고, 다음 주에 FOMC가 기준금리 거의 동결할 걸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시장 실화적인 시장의 호재로서 사용될 만한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고 그게 막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좋은 시그널은 시장에서 이미 다 좋은 시그널이야 막 이러면서 연내 기준금리 3번 인하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거기서 맞아요 3번 인하할 거예요 한다고 그게 무슨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신중해야 됩니다. 아직 3번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 2번도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안 좋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장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제가 항상 텔레그램 채널에 말씀드리지만
악재는 버티고 호재는 민감하게, 호재가 요만큼 손톱만한 호재에도 막 시장은 반응하고 큰 악재에도 버티는 게 현재 시장이지만 FOMC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항상 그 정상적인 상황은 상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되는 안 좋은 그 악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악재가 있으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과연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웬만한 호재로는 다시 상승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이고 더 빠져서 내려와서 662.67도 675.25뿐만 아니라 662.67도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중국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CPI 빼고라도 뭐 CPI가 뭐 굉장히 막 그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온 건 아니에요. 0.2% 예상했는데 0.1%가 나왔죠, MOM이. 그런데 그게 0.16% 예상에 0.15%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닌가? 0.14. 그래서 0.15나 0.16이라서 0.2%라고 그 기대치가 표시가 됐는데 0.15가 아니라 0.14였어. 그래서 반올림에서 0.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CPI가 낮게 나온 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낮게 나온 건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 얘기도 막 나오고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중국과의 월화 수에 걸친 그런 회의들이 별거 아니었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실망스러운 거였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수요일 장이 무너져 내렸죠. 목요일 다시 커버업 하라고 했더니 금요일날 전쟁 그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면서 또 다시 밀려 내렸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협상 관련된 좀 실망스러운 소식 하나, 그리고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시작, 그 두 개가 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주말에 이거 녹화하는데도 계속 양측에서 공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뭐 전면전으로 확대되기에는 두 나라 거리가 너무 멀죠. 이스라엘은 보낼 병력이 없고 이란은 병력을 보낼 수단이 없습니다. 뭐 병력 보내는 비행기 띄우면 비행기 다 격추당할 거고, 배로 오면 배도 다 폭격당할 거고, 그렇다고 육로로 오면은 그거를 과연 이라크, 요르단이 허용을 할 것이냐? 아니죠. 움직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려면은 지상군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상군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 모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서로 나라에 폭격하면서 위협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위협을 한다는 건 뭔가 협상을 하면서 끝낼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나라는 지금 그것도 아니죠. 너 죽고 나 죽자 상황이죠. 그러면 자기 나라, 그 두 나라, 양쪽 나라의 인프라 시설 다 파괴되고 그러면은 그냥 두 나라 서로 그냥 낙후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기반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또 새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을 벌고 해서 강력한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또 서로에 대한 군비 경쟁을 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냥 둘 다 망하는 상황이죠. 그 미국도 굳이 두 나라가 망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개입을 할 여지가 없죠. 뭐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뭐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다 바보 같은 얘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좀 제대로 된 얘기한 게 이란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그 원인이 된 거를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어떻게 악화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계속 서로 폭격을 하면 서로 나라에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재 상황이 뭐 더 에스컬레이트 된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극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양쪽에만 더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변화가 없으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 전쟁 관련해서는 뭐 더 크게 악재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분간은. 예, 뭐 나중에 한 두 주, 세 주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협상을 하네, 뭐 못 이기는 척 협상 테이블에 두 나라가 나온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되게 적은 확률이지만, 작은 확률이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 타리프 관련, 미국 텍스 관련 법안 통과 관련 뭐 그런 것들이 장을 지배를 할 텐데, 딱히 호재는 없어 보이지만 또 딱히 악재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뭐 큰 동력은 한 1, 2주 내로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괜히 여태 신경도 안 썼던 그 기준금리 가지고서 막 이래저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관련된 것도 사실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없다. 물론 그것 때문에 막 장이 오르고 내린다고 하면 따라서 움직이긴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걔네들 크게 할 게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 주에도 뉴스 계속 신경 써서 보시고요. 뉴스가 지금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장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물론 이란 공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뭐 저도 글 썼고, 뭐 페이스북 제 거 보시면은 그 전날도 얘네들 위험한데 뭐 이런 글 썼었죠. 이렇게 빨리 공격할 거라고까지는 몰랐지만 조만간 쟤네들 치고받겠는데 라는 글은 그 전날 제가 썼었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좀 브레이킹 뉴스들 좀 신경 쓰면서 그 포지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8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식 강의, 유료 강의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선물 매매에서 제일 강조했었던 거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왜 리스크가 중요하고, 선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선물 트레이딩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막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되게 페다고지컬한 부분이 있었다면, 교육적인 거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뭐 주식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리스크도 크지 않고, 하지만 그 크지 않은 리스크도 관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선물 강의 때 했었던 것과 비슷하게 트레이딩을 하려면 룰을 정해놓고 룰 베이스드 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런 룰 베이스드 트레이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궁금하신 뭐 매크로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주식 트레이딩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커리큘럼 살펴보시고 원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밖에 신청 날짜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5주짜리고 28일부터 7월 26일,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말 토요일마다 5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네, 뭐 계속 다음 주에도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좀 널리 알려주시고, 라이브 트레이딩, 라이브 렉처죠. 라이브 렉처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이야기 다 담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스톡차트 어널리시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이랑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